저는 이제 막 막내까지 대학을 졸업시키고 남편과 함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새아이의 엄마입니다.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새아이를 길러내기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소중한 내 새끼들이기에 온 힘을 다해 길렀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의 소중한 커리어도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2배, 3배로 더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은 워킹맘들은 저의 심정을 아주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도 혼신을 다해 육아와 제 일에 집중한 끝에 이제야 조금 인생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네요. 저와 남편은 집안 어른들의 중매로 만났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오래전부터 식당을 크게 운영하셔서 많은 돈을 버셨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법인화까지 하여 유통 분야에까지 손을 벌리셨어요. 국내의 요식업과 식품 유통 분야에서 꽤 알아주는 큰 규모의 회사까지 발전을 시켰죠. 저희 집안 역시 아버지께서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업계에서 알아주는 명문가였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남편 집안이 아니어도 제가 어릴 적부터 영향력 있는 집안에서 잊을만 하면 혼담이 오고 가곤 했어요. 그럼에도 아빠가 지금의 남편 집안을 선택하신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의 됨됨이를 좋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명문 기업가의 자녀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대부분 좋게 표현되는 경우가 별로 없죠. 물론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과장이 심하긴 하지만 완전히 없는 얘기도 아니에요. 실제로 인성이 별로인 사람들이 왕왕 보이거든요. 저희 사촌언니 같은 경우만 해도 좋은 기업가 집안에서 중매가 들어와서 뒤도 안 돌아보고 흔쾌히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사촌 형부가 알코올 중독자에 하루가 멀다 하고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는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런 사촌 형부의 공격성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사촌 언니는 금세 이혼을 했습니다. 아빠는 조카가 상대 집안의 명성만 보고 섣불리 결혼했다가 실패한 조카의 사례를 옆에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저의 결혼에 더욱더 신중하실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 혼담이 오갈 때쯤이었을까요? 웬 멀끔한 청년이 아버지 회사로 찾아와 뵙기를 청했대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저는 주식회사 다인통상의 장남 김준태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반가워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쩐 일로? 이번에 부모님들 사이에서 혼담이 오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표님을 오래전부터 기업가로서 존경해왔고 앞으로 제가 부모님의 회사를 물려받는다면 꼭 대표님과 같은 훌륭한 철학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혹시나 혼인이 성사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두 집안의 혼담이 계기가 되어 이렇게 대표님을 마주할 수 있다는 자체를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집안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이렇게 찾아뵌 저를 보셔서라도 조금 더 이 혼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저에 대한 혼담이 오간 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혼담이 오갈 때 당사자인 사위될 사람이 직접 아빠를 찾아온 것은 이 사람이 처음이었대요. 게다가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그쪽 집안 정도면 저렇게 저희 집안에 숙이고 들어오지 않아도 될 정도의 위치였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저와 먼저 아는 관계여서 저에게 호감이 있어서 아빠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러면 남편은 왜 그렇게까지 어른들의 홈담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빠까지 찾아뵀던 걸까요? 나중에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부모님들끼리의 혼담에 수동적으로 임하기보다는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으로 더 주도적으로 자신의 혼인을 이끌어가고 싶었대요.
자신의 혼인은 자신 혼자만의 혼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대표하는 행위이며 자신의 혼인으로 가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해서 단순히 어른들이 맺어주는 결혼을 주체적이지 못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마주한 혼담의 장인어른이 되실 분이 실제로 자신이 존경하던 경영인이었던 저희 아빠였다고 하니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그저 남편이 예비 장인에게 아부하는 정도로밖에 안 여겨지실지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아빠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굳이 아빠에게 그렇게 아부를 하지 않아도 될 위치의 집안 자제이고 혼담이 오간다고 해서 따로 인사까지 오는 청년은 한 명도 없었는데 적어도 생각이 열려있고 예의가 바른 젊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빠는 쉽사리 혼인을 승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경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은가. 나에 대해 좋게 생각해주는 건 고맙네만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자네가 딸아이를 잘 모르는 채로 혼인을 허락할 수는 없네. 아빠는 사실 이미 남편이 마음에 들긴 했지만 사촌언니의 실패 사례가 기억이 나서 더 신중을 기하셨어요. 대표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됨됨이를 정확히 알고 싶으면 그 부모님의 인성을 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처럼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따님은 분명히 저에게 과분할 정도로 훌륭한 여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도 정 염려가 되신다면 따님과 1년의 시간 동안 먼저 교제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따님이 보기에 그리고 대표님이 판단하시기에 저와 저희 집안이 적합치 않다 여기시면 그때 혼담을 물으셔도 좋습니다. 아빠는 진솔하게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혼인에 임하는 남편의 태도에 신뢰감을 느꼈고 저에게 바로 좋은 사람이 있으니 만나보라고 하셨죠. 그리고 남편이 약속한 1년 동안 제게 보여준 남편감으로서의 모습은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패기 있게 아빠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보여줬던 소위 말하는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와 같은 당당한 태도에 걸맞게 성실하고 자상한 배우자감으로서의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신 아빠가 흔쾌히 결혼을 허락하신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더욱 놀라운 것은 시댁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이 말한 그 1년간의 교제 기간이 사실 시댁에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시댁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어디가 모자라서 저렇게 1년을 숙이고 들어가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시부모님 모두가 아빠와 남편의 약속 내용을 존중해 주셨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며 지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양가의 지지 아래 중매로 시작해서 연애 결혼까지 이어졌던 저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동화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끝날 것 같으시죠? 그런데 어디 인생이 그렇게 생각처럼 만만하던가요?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치러진 저희 부부의 결혼식이 채 2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 평화는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동서가 등장하고서부터죠. 늘 신사적으로 저와 저희 부모님을 존중해 주시던 시부모님의 태도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벌가 자제인 동서를 둘째 며느리로 맞이하고부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정확히는 시어머니의 태도가요. 사실 나중에 들어보니 저와 남편이 1년간의 약속된 연애를 할 때도 시아버지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신 것이지 시어머니는 굉장히 불쾌해하셨다고 해요. 자기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1년의 시간을 테스트를 받아야 하냐면서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이미 마음을 결정하시고 허락을 하신 사항이라
시어머니는 아무 말 못하고 뒤에서 툴툴대시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맞이한 둘째 며느리, 재벌집 동서에 등장해 그동안 눌려왔던 시어머니의 저에 대한 불만이 점점 겉으로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첫째 아가. 이번에 우리 성태랑 결혼할 처자가 너희 집하고는 비교도 안 될 귀한 집 자식이야. 너가 손이 동서라고 행여 갑질이라도 할라 치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아니 제가 언제 손 아랫동서 들어오면 괴롭힐 거라고 예고라도 했나요? 매번 시아버지가 옆에 계셔서 저에 대한 불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시던 시어머니가 유력 가문에서 둘째 며느리를 맞이한다고 하니 곧바로 돌변해서 저를 손 아랫동서에게 갑질하는 형님처럼 취급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제게 안 좋게 얘기하시려고 하면 미리 알고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하시던 시아버지도 이번만큼은 시어머니의 막말에 그저 방관만 하셨습니다. 저희 집안의 재력과는 비교도 안 될 동서댁의 재력과 사회적 위치가 시부모님의 저에 대한 태도를 돌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저를 매우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보니 그때 당시 시아버지께서는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두셨고 그러자면 동서댁과의 혼인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동서댁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항상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해주셨던 방패막이 역할도 더 이상 하실 수 없었던 거죠. 겉으로는 시어머니만 나쁜 사람 같아 보였지만 방관하고 묵인하는 시아버지 역시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구는 사람을 이렇게 돌변하게 만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완벽한 결혼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정한 남편과 탄탄한 시댁의 위치, 그리고 저희 집안에 대한 신사적인 시댁의 태도까지. 그런데 그런 완벽할 것만 같던 결혼 생활이 재벌 가문에서 온 둘째 며느리의 등장에 균열이 가다니. 그때 느꼈던 실망감은 제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푸념을 늘어놨죠. 오빠, 나 솔직히 도련님 좋은 집안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어머님 태도 싹 돌변하는 거 되게 서운해. 우리 집도 나름 정말 열심히 살아서 지금 위치에 올라갔고 오빠도 그런 우리 아빠랑 우리 집안 좋게 생각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한테 구애했던 거 아니야? 여보, 당신 서운한 마음 충분히 이해해. 우리 엄마 극성맞은 태도에 평생 시달려온 나랑 성태가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 그런데 이번 성태의 결혼 때까지만 모른 척 넘어가 주라. 정계 진출은 아버지의 오랜 꿈이었고 사돈댁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먼저 얘기가 오갔나 봐. 그 과정에서 서로 혼기가 찬 딸 아들도 있으니까 아예 혼담으로까지 이어진 거래. 그래도 동서될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성태가 웬만하면 친형인 나한테도 어릴 때부터 자기 연애사 절대 얘기 안 하는데 이번만은 아주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라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더욱 묘하게 흘러가게 만든 건 바로 그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동서의 정체였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양가 상견례 때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한 동서가 다름 아닌 미국 유학 시절 저와 가장 친했던 룸메이트였지 뭐예요. 어머나 미셸! 아니 미진아! 이게 웬일이니? 도련님 색시될 사람이 너였어? 내가 그동안 회사 일이 바빠서 도련님 소식에 너무 무심했나 보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 너무 반갑다. 영경 언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 내 형님이 이제 언니야? 그러고 보니까 언니 결혼식 때도 나 그때 해외 출장 가 있어서 참석 못했었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모를 수밖에 없었네.
이렇게 세상이 좁을 줄이야. 아, 근데 언니, 나는 너무 좋아. 아니, 이제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미진이와 저는 외롭고 힘들던 미국 유학 시절을 서로를 의지하며 꿋꿋이 이겨낸 우정을 넘어선 일종의 전우애를 가지고 있는 애틋한 사이였습니다. 귀국 후 저는 저대로 새로 입사한 회사에 적응하느라 미진이는 가업을 물려받는 일환으로 가문의 계열사 대표이사로 일하느라 각자 바빠서 1년에 겨우 한두 번 안부를 묻는 정도여서 너무나 아쉬웠는데 이렇게 형님과 동서로 마주하다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흠잡을 데 없던 결혼 생활에 가장 친한 친구였던 미진이까지 동서로 들어오다니 마치 온 세상이 힘을 모아 저의 인생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저의 기대는 미진이가 서방님과 결혼을 한 이후 처음 맞는 명절에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어머니의 동서에 대한 편애와 비교가 시작되었거든요. 하루는 매해 열리는 기업인들의 장학 후원 행사에 시아버지가 초대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와 서방님 부부도 그 자리에 함께 참석을 했고요. 아무래도 기업인들의 행사이다 보니까 유명 기업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공식 행사를 마치고 연회 시간에 시어머니가 그간 친분이 있던 기업가 부부들에게 가족들을 소개하는데 제가 버젓이 뒤에 서 있는데도 이 아가가 우리 둘째 며느리예요. 아시죠? 가업을 물려받으려고 벌써부터 경영 수업을 받고 있어요. 아주 우리 집안의 보물이에요, 보물. 하면서 동서만 딱 소개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둘째 며느리가 어디 기업 딸내미라는 등 우리 둘째 며느리가 운영하는 회사가 벌써 업계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는 등 제 소개는 단 한 번도 안 하고 동서만 실컷 소개와 자랑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병품 취급 당하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동서도 그런 제 눈치를 보며 좌불안석이었죠. 동서는 잠시 여유가 생겼을 때 제 옆으로 와서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언니, 오늘 자리 많이 불편하지? 내가 다 미안해진다. 아주버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끼리라도 먼저 집에 가자. 나도 남편한테 지금 가서 얘기해 놓을게. 아니야, 미진아. 사실 내가 기분이 좋을 수는 없지. 그런데 지금 어머님 저렇게 신나가지고 금방이라도 너 업어주기라도 할 기세인데 너가 지금 여기서 자리 떠버리면 아버님, 어머님 체면이 뭐가 되겠어. 아버님 공천 관련해서도 중요한 자리라면서. 그냥 우리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는 자리 지키고 있어.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이 언니, 아니 네 형님 어디 가서 절대 꿀리는 사람 아니다. 어머님이 지금 아버님 공천에만 혈안이 돼서 너희 집안 영향력만 믿고 저러고 다니시는데 나 그 정도로 안 무너져. 그러니까 너 언니한테 절대 미안해하지 마. 알겠지? 알지. 내가 제일 잘 알지. 내가 누구한테 세상 사는 법을 배웠는데.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던 공주님이었던 내가 홀로 외로이 유학길 올랐을 때 언니 덕분에 나 살아남아 온 거잖아. 언니는 내가 제일 존경하는 경영 리더이면서 친한 언니나 형님을 넘어서서 가족이지, 가족. 그럼 조심히 들어가. 사랑해, 언니? 시어머니의 저를 무시하는 태도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동서가 단 한 번을 으스대지 않고 제 입장에서 늘 먼저 위로해 주었기에 저는 항상 그러한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참고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로 보였는지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고 동서는 추켜 세우는 행태가 계속해서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만 빼고서 중요한 행사에 동서만 데리고 가는가 하면
가끔은 일부러 저를 불러 심부름을 시키고 동서에게 줄 선물을 이것저것 갖다 주도록 시켰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그런 일을 시킴으로써 이 집안의 힘이 첫째 며느리인 제가 아닌 둘째 며느리인 동서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려는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동서가 그런 분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중간에서 눈치껏 저를 배려해서 따로 저에게 받으러 온다거나 하긴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가 무례함을 넘어서서 유치하다고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괴로웠던 건 둘도 없는 절친인 동서와 계속해서 그 불편하고 껄끄러운 감정으로 엮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시어머니 때문에 돈독했던 저와 동서의 사이가 멀어질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동서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언니, 우리 이러다가 괜히 우리 사이 틀어지는 거 아니지? 왜 사람 마음이 그럴 수 있잖아. 나에 대해선 별다른 앙금이 없더라도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나를 매개로 언니한테 불편한 감정을 심어주니까 그 매개인 나에 대해 한 번쯤은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 여자들 질투하는 마음이 되게 그렇듯이 말이야. 나는 그게 제일 두려워, 언니. 언니도 짐작하겠지만 재벌가 딸로 산다는 건 정말 외로운 인생이야.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은 다 나 자체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배경과 타이틀만 보고 다가와. 그래서 나 살면서 내 모습 있는 그 자체로 가까워진 사람은 진짜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언니란 말이야. 나 그런 언니를 이런 시대 갈등 때문에 잃고 싶지 않아. 언니, 그동안 혹시라도 나한테 미워하는 마음 생긴 거 아니지? 동서가 그렇게 눈시울을 밝히면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데 저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진아, 그게 무슨 섭섭한 소리야. 내가 널 왜 미워해. 너의 마음이 정확히 나의 마음과 똑같아. 나도 어쩌면 핏줄보다도 더 소중한 너를 주변에서 흔들어대는 사람들 때문에 잃고 싶지 않아. 우리만 휘둘리지 않고 꿋꿋이 버티면 우리 사이는 결코 변할 일 없을 거야. 우리는 동서지간이기 전에 가장 친한 친구잖아. 울지 마, 미진아. 동서 보고 울지 말라던 제가 어느새 더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저희 둘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하나 터지고야 말았어요. 시어머님이 그동안 친분을 쌓아오던 기업가 그리고 정계와 연줄이 있는 집안 사모님들과의 만찬 자리를 열었는데 저와 동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얼굴마담으로 참석해서 다른 사모님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인맥을 만들어두라는 시어머님의 지시였습니다. 그 자리의 목적은 역시 시아버지의 정계 진출에 밑거름을 만들기 위한 자리였죠. 시어머님이 웬일로 그런 중요한 자리에 저까지 얼굴 마담으로 부르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정한 얼굴 마담은 재벌가 자제인 동서 하나뿐이었고 저에게는 도착하자마자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연회장의 출장 뷔페 업체 매니저에게 저를 끌고 가서는 얘가 오늘 행사 전부 알아서 세팅할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얘한테 물어보세요. 너도 오늘 행사 아주 중요한 행사니까 한 채의 실수도 있으면 안 된다. 알았지? 저는 신데렐라가 된 심정으로 불쾌한 마음을 한가득 안고서 시어머니의 그 위대하고 존엄한 자리에 허드렛 일꾼이 되어 소처럼 일했습니다. 막상 제 식사는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요. 동서 역시 자신의 식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이 테이블 저 테이블 어머니 손에 이끌려 다니면서 유력한 집안 사모님들에게 인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회 자리가 한창일 무렵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잠시 못다한 식사를 마저 하자고 하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얘, 네 동서 아직 식사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상 하나 제대로 차려와라. 얘가 또 보기와는 다르게 소박해서 삼겹살 제일 좋아하는 거 알지? 그것도 좀 구워서 내어오고. 아, 어머님. 제가 형님이랑 같이 가서 어머님 상까지 같이 차려올게요. 여기 조금만 계세요. 어허, 귀한 집 따님이 어째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실까? 얼른 여기 앉아. 오늘의 얼굴 마담이 자리 비우면 어떡해? 동서는 당황해하며 제 눈치를 봤지만 저는 괜찮다는 눈빛을 보내고 조용히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서 동서와 시어머니가 먹을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듯 동서는 재발과에서 자란 것과는 어울리지 않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삼겹살이었어요. 매일 밤낮없이 일하느라 바빴던 동서의 아버지가 어릴 때 딱 한 번 캠핑에 데려가서 삼겹살을 구워주신 적이 있는데 그 삼겹살이 이제껏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동서의 아버지 역시 늘 남이 해주고 구워주는 음식만 먹다가 거의 처음으로 딸에게 삼겹살을 구워주다 보니 그게 좀 서툴러서 삼겹살이 약간 탔다고 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그 삼겹살이 타고 말고를 떠나서 늘 바빴던 아빠와 그렇게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서 그 탄 삼겹살의 맛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학 시절 저와 함께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바싹 익혀 먹는 버릇이 있었죠. 그런 동서의 식성을 잘 아는 저는 동서가 먹을 삼겹살을 역시나 바짝 익혀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상을 차려서 가지고 나가는데 그 바싹 익힌 삼겹살을 보더니 시어머니의 반응이 난리가 났습니다. 얘,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니? 너 지금 동서한테 뭐 질투라도 하는 거니? 아니, 삼겹살을 이렇게 무식하게 바짝 구워오는 애가 어딨어? 바짝 구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태웠네, 태웠어. 아유, 어쩜 이렇게 삼겹살 하나 제대로 못 굽니? 어머님, 제가 삼겹살 바짝 구워 먹는 거 좋아해서 형님이 아시고 그렇게 구워오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리 주세요. 제가 다 먹을게요. 아이고, 얘가 또 착해서 지 형님 감싸준다고 또 이러고 있네. 아, 너는 동서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 없다. 너 이제 그만 정리하고 먼저 집에 들어가 보도록 해라. 여기는 나랑 둘째 아가가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참아왔던 분노를 참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쥐고 있던 삼겹살 집게를 내팽개치고 시어머니에게 맞서려는 순간 그런 제 낌새를 눈치챈 동서가 얼른 제 집게와 접시를 낚아채더니 테이블 위에 놓고는 저의 손목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형님, 잠깐만 이리로 오세요. 저랑 같이 가실 데가 있어요. 아니, 어딜 간다 그래. 이것 좀 놔봐, 동서. 야, 정미진.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아니, 얘. 니들 지금 밥 먹다 말고 어딜 가는 거야? 동서는 그렇게 연회장 안의 단상 위로 저를 끌고 가더니 연회가 한창이던 북적북적한 분위기를 뒤로 한 채 마이크를 대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미 많은 분들께 따로 인사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사망그룹의 막내딸이고요. 현재 주식회사 SH에너지솔루션의 CEO를 맡고 있는 정미진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소개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에게 항상 든든한 제1의 지원군이자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가족과 다름없이 저를 돌봐주었던 저의 소중한 인연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지금 바로 옆에 서 계시네요. 많은 분들이 저의 손이 동서로만 알고 계시겠지만요. 다시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SH에너지솔루션의 대주주 박연경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동서의 갑작스러운 제 소개에 연회장 내 손님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동서의 옆구리를 콕 찌르며 말했죠. 야, 갑자기 이렇게 소개하면 어떡해. 어쩌려고 그래. 언니, 일단 소개받았으니까 내빈들한테 인사말이나 멋들어지게 하셔. 그 다음은 내가 생각한 게 있으니까. 으이구, 하여튼. 알았으니까 빨리 마이크 줘봐.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SH에너지솔루션의 대주주이자 주식회사 다인통상의 큰며느리 박연경입니다. 오늘 저희 시어머니께서 마련한 이 자리에 귀한 손님분들께서 방문해 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으로 업계에서 또 다른 여러 곳에서 함께 해나가고 싶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만찬 자리를 한껏 즐겨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어지는 큰 박수와 함께 저와 동서는 단상을 내려왔고 바로 마주한 것은 벙찐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너네 지금 이게 무슨 소리니? 첫째 아가가 너희 회사 대주주라니? 그게 무슨 얘기야? 어머님, 이제 아셨죠? 들으신 그대로예요. 연경 언니, 아니 우리 형님, 제 손윗동서이고 어머님의 며느리이기 이전에 저희 회사의 존망을 좌지우지하는 당당한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앞으로 우리 형님 대하실 때도 제게 해주시는 것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서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저를 위해 나서주었습니다. 제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자신도 없었다며 그간 시어머니가 매번 저보다 자신을 편애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작 자기 자신이 더 불편했다는 말도 덧붙이면서요. 동서는 그렇게 언제고 저의 정체를 밝히면서 꼭 이 부분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오늘이 딱 적기인 것 같다는 직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딴 것보다 일단 제가 동서 회사의 대주주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시죠? 매번 시어머니에게 구박만 받던 신데렐라 같던 첫째 며느리인 제가 언제 어떻게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동서가 결혼하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절친이었던 우리가 동서지간으로 만나게 된 것이 크게 고무가 되어 언제고 꼭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몰래 약속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집안의 결혼과는 달리 기업가 가문과의 혼인에서는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 고충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결혼 생활이 쉽고 녹록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녹록지 않은 고충의 색깔이 조금 다르다고 할까요? 그럴 때 그런 집안 며느리들의 돌파구는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는 것입니다. 저와 동서도 기업가 가문의 며느리가 되면서 나름의 고충을 겪고 있던 중 둘도 없는 지원군을 제외하게 되면서 일적으로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새로운 해소 창구를 찾자는 것이 저와 동서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서의 회사가 계열사 통합 분리를 하면서 동서가 CEO로 있던 계열사의 지분 매도 의사를 밝혀왔는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지분을 매수해서 그때 대주주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었죠.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진이와 꼭 한번 사업을 해보고 싶었던 데다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은 결혼 생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다행히 제가 대주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사세도 많이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던 동서의 회사가 업계에서 자리를 탄탄하게 잡아가고 있었던 그 부분이 사실은 저의 공로도 꽤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동서만 편애할 때 왜 한 번도 저의 그런 정체를 밝힐 생각을 안 했냐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냥 저는
굳이 저의 타이틀로 시어머니께 무언가 어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라는 타이틀에만 눈이 멀어서 타인을 멸시하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똑같이 대주주라는 타이틀로 맞서면 시어머니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모습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죠. 시어머니가 아무리 제게 못살게 굴었어도 저희 부부의 혼담이 오갈 때 저희 아버지를 찾아와서 진솔한 모습을 보이던 남편의 순수한 모습이 이 집안의 본래 색깔을 잘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믿음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정계 진출이라는 야망에만 눈이 멀어 점점 더 겉으로 보이는 타이틀만 중시해 갈 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진솔하고 순수한 장남을 잘 길러낸 선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희박하지만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은 저의 정체를 밝힌 이후에 시어머님의 태도에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제 정체를 밝힌 당일에는 시어머님이 저의 정체에 말문을 잃은 데다가 동서에 조근조근하지만 날카로운 일침을 받은 충격에 그날 자리가 파할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셨지만요. 며칠이 지나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오신 게 아니겠어요? 아니 어머님, 부르시면 제가 갈 텐데 어떻게 직접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직접 왔다. 얼른 앉아봐라.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저와 마주 앉은 후 잠시 동안 머뭇거리시더니 이내 힘겹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예, 첫째 아가, 아니, 영경아, 그동안 내가 정말 미안했다. 네 시아버지도 나도 조금만 더 힘내면 국회의원 집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뒤도 안 보고 달렸다. 그 과정에서 둘째 아가만 편애하고 너에게 소홀했던 것이 참 미안하고 스스로도 너무 부끄럽더구나. 내가 준태가 자랄 적에도 항상 어느 누구든 편견 없이 대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라고 가르쳤고, 또 우리 집안이 돈 좀 있다고 해서 다른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절대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철저하게 가르쳤건만, 어느새 내가 그렇게 준태에게 대지 말라고 가르쳤던 바로 그 사람이 되어있지 뭐냐. 가장 부끄러웠던 건 네가 전도 유망한 기업의 대주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너에 대한 작은 태도부터 바뀌는 내 모습이었어. 내가 둘째 아가에게 더 많은 신경 썼던 거 인정한다. 그런데 너도 그런 못지않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동안 너에게 소홀했던 지난날을 반성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전의 잘못은 최대한 덮고 너의 그 사회적 위치마저 네 시애비의 정계 진출의 디딤돌로 삼을까 고민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그때는 정말 스스로에게 느끼는 수치심을 감출 수가 없었어. 권력에 대한 욕구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리는구나. 아니, 권력은 핑계고 사실은 내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준태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너에게 파렴치한 시모가 된 것 같아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구나. 어쩌면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진솔함이 가득 담긴 사과였습니다. 마치 제 남편이 저희 아빠에게 처음 보여줬던 그 모습처럼요. 그때 저는 이 집안에 대해 내가 신라같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동서만 편애하는 어머님 모습에 섭섭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회적, 법적,
도덕적 기준에서 크게 어긋나면 안 되는 거겠지만 시어머니가 가졌던 그 마음을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동서가 중간에서 너무 잘 중재해 주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생기려다가도 조금 더 이해해보자는 쪽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게 되었죠.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 마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저나 동서나 며느리로서 동등하게 존중해 주시기만 한다면 앞서 서운하게 하셨던 것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한 것은 첫째 며느리로서의 저의 권리 주장만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항상 재벌가 딸이라는 타이틀이 하나의 족쇄가 되어 있던 미진이를 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동서가 말했던 것처럼 동서의 인생도 동서 자신의 본 모습보다는 늘 자신을 둘러싼 집안과 가업의 타이틀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인생을 살아왔기에 동서가 재벌가 며느리라는 타이틀보다는 평범한 한 집안의 며느리로 존중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이 시어머니에게도 잘 전달이 되었나 봅니다. 정말 둘째 아가랑 어쩜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하니? 사실 그동안 둘째 아가가 어쩜 그렇게 네 칭찬을 많이 하고 또 너의 본 모습 그 자체로 제발 받아들여달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때는 그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정말 며느리들이 이 시모보다 훨씬 어른이구나. 훨씬 어른이야.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부끄럽고 미안하다. 정말 큰절이라도 올리고 싶어.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진실된 모습을 마주하면서 제 남편이 가진 착한 심성처럼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본연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저를 한 사람의 며느리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말을 듣고는 자신이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라며 우리 집안이 며느리들을 정말 잘 들였다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점점 새 속에 찌들어가는 당신을 돌이켜 세운 고마운 존재라고 하시면서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며느리가 아니라 스승님들이라고 해야겠구나. 아유,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민망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머님, 우리 말 나온 김에 이따가 동서랑 같이 식사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동안 집안 여자들끼리 모일 시간이 정말 없었잖아요. 이따가 동서랑 업무 일정 때문에 잠깐 만나기로 했는데 그것만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우리. 그래, 그러자꾸나. 고맙다.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보이셨고 그날 이후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원래의 순수했던 시어머님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맞겠네요. 더욱 놀라운 건 시아버지도 그 이후로 정계 진출을 포기하셨습니다. 권력 욕심에 눈이 멀어 자신이 점점 악마가 되어가는 것 같다면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서 여생을 남에게 베풀며 살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권력 욕심을 내려놓은 이후로 살아온 그 어떤 때보다 마음이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두 분 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길 우리 집안의 며느리들 하나는 진짜 잘 들였다고 말씀하세요. 예. 아유, 니들은 동서지간 이전에 아무리 친했던 사이로고는 하지만 가끔 보면 친자매보다 더 끈끈한 것 같아. 전생에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었길래 이런다니. 어머나, 어머님. 안 그래도 저희도 매일 그 이야기 해요. 미진이랑 저는 전생에 부부였거나 아니면 엄마와 딸이었거나 했을 거라고요. 유학 시절에도 그런 얘기를 밥 먹듯이 했는데 이렇게 동서지간으로까지 만나게 되니까 정말 전생에 뭐가 있긴 있었나 봐요. 그래, 니들이 전생에 쌓은 인연으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되니까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평화를 찾은 저희 집안은 그 이후로도 쭉 화목하게 지내며 저희는 세 아이의 엄마, 동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각자의 일과 육아에서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냈습니다. 저와 동서가 업계에서 점점 입지가 굳어질수록 심심찮게 정계 진출에 대한 제의가 들어왔지만 저희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저희도 아이들이 자랄 때 겉모양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사람을 절대 판단하지 말고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며 자신보다 처지가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라고 가르쳤죠. 다행히 아이들도 집안의 이런 가르침을 잘 따르고 훈육받아서 어딜 가나 환영받고 사랑받는 아이들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은 평생을 남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며 국경 없는 을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둘째도 첫째 형과 비슷하게 국제구호 NGO 단체에서 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막내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세계를 일주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배낭 하나 메고서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의 두 딸 역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학비는 자신들이 벌겠다면서 이것저것 고사리 손으로 알바를 해가면서 열심히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고요. 저는 제 아이들과 조카들 모두에게 가장 고마운 것은 부모 덕택에 부유하게 자랐음에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누리려고만 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려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겉모양과 사회적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사람을 존중하며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도우며 살라는 집안에 좋은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세상은, 아니 어쩌면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 끝날까지도 겉모양만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인간의 본능은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본능을 인지하고 바른 양육을 통해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것 또한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면 나쁜 쪽이고 세속적인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만약 그런 부분만이 인간의 본능이었다면 인류가 현재까지 이렇게 존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에요. 저는 성악설을 믿지만 그 악한 가운데서도 그 악을 역행하고자 하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본능이 또한 항상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도 권하고 싶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치실 때도 타인의 겉보다 중요한 속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동서가 좀 더 이런 것에 간절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희는 어릴 적부터 저희의 본질적인 자아의 모습보다 부모님이 씌워준 타이틀과 사회적 명성으로 판단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배부른 소리라며 저희들을 비판하실지도 모르지만요. 저희와 같은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100%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한 부모의 타이틀과 집안의 재력을 제외한다면 나 자신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쩌면 빈 껍데기가 아닐까 하는 의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더더욱 사회적 타이틀과 경제적인 우위를 점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없다면 빈 껍데기라고 느끼니까 더더욱 그런 것들을 통해 자아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 시어머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역시나 시어머님이 회심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사회적 겉모양을 떠나 타인의 내면을 바라보는 성숙의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갑자기 설교 시간이 된 것 같다고요? 오늘 소개한 사연의 사건이 있었던 시절과 평생을 기업가로 살아온 지난 날을 돌이켜다 보니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을 꼭 나누고 싶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연의 주인공이었던 시어머니의 일주기 추도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것도 저와 우여곡절 많았던 시어머니와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쓰게 된 것의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신 이후에 남은 여생을 인심 좋은 동네 할머니로 온전히 이웃을 위해 봉사하다가 작년에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에 눈을 감으실 때 제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가, 미안했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일인데도 그 시절 저에게 소홀하셨던 것이 미안하셨는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남기시면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 역시 진심으로 다가왔어요. 당신께서 인간성의 본질을 잃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씀이었을 테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미웠는데 마지막 제게 남기신 말씀을 떠올릴 때면 또 시어머니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저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역시 저의 영원한 단짝이자 가족인 동서가 저를 위로해 줍니다. 언니, 어머님 좋은 곳에서 편하게 잘 계실 거야. 미안하다고 하셨던 말 너무 마음에 두지 마. 어쩌면 언니 덕분에 어머님이 다시 어머님답게 돌아올 수 있었던 거잖아. 그래, 고마워 미진아.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도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었던 거니까. 우리도 남은 인생 어머님이 그랬던 것처럼 남들한테 베풀면서 세상에 좋은 것 많이 남기고 떠나자. 언니. 언니는 이미 좋은 거 많이 남겼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아자아자, 화이팅!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어떻게 다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제가 사연에 재미를 더하고자 초반에 시어머니의 못된 부분만 강조했던 부분이 좀 느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더욱더 그렇게 표현했던 것은 그런 사람도 인간성의 본질을 잃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다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만화나 소설을 보면 세상 악독하고 악질적인 등장인물이 한 명씩은 꼭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악당의 과거를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아픈 과거가 꼭 있죠. 어떤 작품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저희 시어머니처럼 좋은 사람으로 다시 변하기도 하지만 어떤 작품에서는 그 악당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타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영원히 악당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오늘 제 사연에 빗대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시집살이를 당했던 며느리는 다시 자신의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이 대표적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신이 악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인생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든 원인이 되는 사건이 있었나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은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여러분의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건을 없던 것으로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 안 좋은 기억을 겪었던 모두가 다 악당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악당으로 머물 것이냐, 다시금 자신의 인간성을 좋은 방향으로 변모할 것이냐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세속적이고 악하게만 흘러가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다시금 좋은 사람이 되신 것처럼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안 좋은 기억과 싸우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바를 찾지 못하고 계신 분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신 선택이 여러분 스스로와 사회의 빛이 될 수도, 아니면 영원히 끊이지 않는 인간사의 고통의 굴레를 반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이만 사연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